자, 이번 시간에는 기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획과 계획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나누어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획이라고 할 때는 플랜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획이라고 할 때는 ing를 넣어서 하나의 과정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시적 시점에 있어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는 계획, 플랜이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식으로 설명할 때는 기획이라고 해서 플래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을 볼 적에도 소위 포스트 코브라고 할 때도 플래닝, 올가인징 전부 ing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미에서도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쓰겠습니다. 도대체 기획이란 건 뭘까? 기획이란 건 뭘까? 이렇게 기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플래닝 이렇게 ing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이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과정이다. 이런 ing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게 되면 이 번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래의 행동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이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보통 우리가 볼 적에 의사결정, decision making이라는 의사결정이든 정책결정이든 아니면 여기에 나온 것들은 기획이든 간에 이들은 모두 당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 중에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련의 ing입니다. 그중에 여기는 가장 포괄적, 넓은 개념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고 여기는 그중에 의사결정 과정 중에 공공성에 좀 더 큰 비중을 준다면 정책결정이라 하고 기획이라고 할 때는 미래지향성에 장래지향성 또는 미래지향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면 기획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때문에 다른 것 다 있습니다만 전체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조직 자체의 사명을 중시한다. 다 아는 말이 되게 있습니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아래 이 박스로 좀 정없이 이렇게 박스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회복지 기획 또는 사회복지 기획을 포함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 활동이며 또 그리고 합리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 활동이고 계속적이고 동태적인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이 문장 단어를 문장으로 이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강조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의사결정 중에서도 미래지향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의사결정 과정을 플래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아무나 이렇게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철저한 프레임을 짜가지고 기획 속에서 프레임을 짜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뚜렷한 목표를 향한다면 당연히 조직 운영에 있어서 효과성 높아질 것이고 효율성 높아질 것이고 운영의 합리성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담당자라고 할 때는 조직 구성원들의 책무성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직 성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고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합리성이 증진되고 또 그런 불확실성이 감소됨으로써 바로 이렇게 사기가 증진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차에는 필요성이라고 설명했지만 어쩌면 유용성 또는 장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획의 기법으로서는 겐트 차트 또는 월별 활동 계획 도표라는 섀도우 월별 활동 도표라고 합니다. 월별, 섀도우. 그래서 겐트 차트. 또 그러면 방침 관리 기획은 프렌 디 체크 액트 PDCA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스워트 기법은 기관 환경 분석에도 우리가 봤던 거지요. 기관과 기관 분석과 환경 분석을 묶어서 기관 환경 분석, 교재할 적에 기관 환경 분석, 환경이라는 것은 기관의 외부에 존재하는데 제가 써놓고도 좀 민망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스워트 분석은 기관과 환경 분석의 기법을 스워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법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강조하는 퍼트 기법, 퍼트와 임계경도를 사용하는 기법이 있죠. 이런 기법들이 있다 해서 이 박스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기획은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 속에서 앞에 본 것처럼 조직 구성원 모두가 모여서 참여 속에서 기획을 하게 되는데 최고관리층도 중간관리층도 실무관리층도 일선 실무자들도 다 기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그중에 최고관리층이 하는 기획은 장기 목표 또 장기적 계획, 조직 전체에 관련된 이런 기획을 하는 데 비해서 중간관리층은 자원할당에 관련된 것은 중간관리층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고관리층이 이끌어가는 정책 결정에 대한 보조 기획 등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다음에 감독관리층, 이건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에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단기적이죠. 아래로 내려오면 내릴수록 단기적이고 최고관리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기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관리 실무자는 뭐 기획에 참여는 하지만 일상 업무를 집행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획보다는 집행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 기법은 앞에 본 것처럼 겐트 차트도 있고 월별 활동 도표라고 하는 쉐드유 그래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퍼트도 있고 스워트 기법도 있고 방침 관리 기획이라고는 관리 기법이라고는 PDCA 기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 겐트 차트는 여기 보면은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세로 바에는 세부 목표 활동 그리고 가로 바에는 시간을 적여서 막대 그래프로 가로로 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기획을 막대 그래프로 시간량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도록 한 것을 우리가 겐트 차트 시간별 활동 도표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퍼트라고 하는 퍼트는 목표 달성에 관련된 전체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 계획표를 바로 퍼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직별 조직 관리 전략에서 MBO, TQM 또는 서비큐알 이런 등등의 기법과 더불어서 같이 봤던 것이 퍼트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활용된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모든 과업과 주요 과업과 활동들을 역방향으로 연결시키는 과정 또 각 과업과 활동들의 소요 시간을 추정하여 핵심 단어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기 때문에 각각 활동들을 소요 시간으로 추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퍼트는 이처럼 CPM과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퍼트라고 하는 것은 일정 미정 완공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바로 퍼트를 쓰는데 말하면 일정이 완공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을 적에는 그 도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만큼의 일정이 지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트를 쓸 때는 최장 시간 경로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퍼트를 쓸 때는 최장 시간 경로. 그래서 제 교재가 지금 이전에 자료가 들어간 것이 있어서 좀 달라져 있습니다만 최장 만약에 CPM 임계 경로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일정이 확정되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일정이 확정되어 있을 때는 그 일정이 역으로 계산할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주요 과업과 활동을 역방향으로 연결해서 시간을 계획해 오면 그 일정이 확정되어 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더 이상 일정을 뒤로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확보할 수 있는 확보 가능한 가장 적은 최단 시간량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CPM 임계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좀 이전의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계 경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워버리시고 이 최장 여기는 보통 퍼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퍼트는 일정이 미정인 경우에는 퍼트를 쓰는데 그 사이에 역으로 계산할 때 그 사이에 어떤 어떤 나쁜 상황이 발생하면 그만큼 일정이 지연되고 미뤄지기 때문에 최장 시간 경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CPM 임계 경로라는 말을 쓰게 된다면 그 사이에 일정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그 사이에 역으로 계산할 적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만큼 시간은 날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최단 가장 적은 시간량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임계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트는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퍼트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학도 쓰고 역사도 쓰고 건축도 쓰고 토목도 쓰고 다 쓰고 있습니다만 퍼트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임계 경로를 아래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재를 수정하면서 다시
퍼트와 CPM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기회 삼아서 먼저 교재가 그 정비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퍼트 봐주시고. 다음에 섀도우라고 하는 월별 활동도표가 있죠. 월별 활동도표. 여기는 그야말로 월별 활동 계획 카드라고 했는데 월별 활동 계획 카드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뭐 겐트 차트와 유사한데 가로에는 월별이 기록되어 있고 시간은 역시 마찬가지죠. 가로에는 또 월별 아래 카드를 삽입하거나 붙이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별 활동 계획도표인 겐트 차트나 월별 활동 계획표와 또 똑같이 가로에는 시간, 월을 적어 놓습니다. 그에 비해서 겐트 차트는 세로에 활동의 제목을 적고 이렇게 진행한 데 비해서 여기는 그냥 거기에다가 각 매월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카드로 첨부하는 이런 방식을 쓴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방침관리기획이라는 것은 PDCA라고 합니다. 프렌드 체크 액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이런 방법. 계획하고 그리고 점검, 집행하고 그리고 중간 점검, 어떤 모니터링이죠. 체크하고 그리고 다시 리액션으로 액트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PDCA 방침 관리 기획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기획기법에는 뭐가 있다? 바로 기관 환경 분석에서 사용했던 스워트 기법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도표에서 먼저 봤습니다. 다음에 의사결정의 개념, 의사결정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 중에 최선이나 최선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도출해가는 이런 과정을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 또는 기획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보면은 가능한 행동 대안 중에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행동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의사결정에는 직관적 결정도 있고 판단적 결정도 있고 문제해결 결정도 있습니다. 가끔 나옵니다. 직관적 결정은 이성적 결정이 아니라 합리성보다는 감정에 근거하여 방안을 해결책을, 대안을 선택하는 직관적 결정입니다. 감정에 근거하여. 판단적 결정은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결정하여 의사결정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직관보다는 판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마침 자기의 지식을 과장되게 이렇게 표출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럴 때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판단적 결정이라고, 그에 비해서 합리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해결 결정이라고 한다. 해서 감정에 근거한 직관적 결정, 지식과 이성에 결정한 판단적 결정, 그리고 합리적 절차라고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은 문제해결 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유형 보시고, 의사결정의 기준에는 개인적 의사결정과 집단적 의사결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올라가는군요. 먼저 개인적 의사결정을 보겠습니다. 개개인별로 개인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법에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과 대안 선택 흐름 분석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여러 대안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선택했을 때와 선택하지 않을 때를 연속적으로 그려. 선택했을 때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선택했을 때와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뿌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다 보면 무성한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나무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대안선택 그룹 분석은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예, 아니오로 답을 하도록 하면서 최선의 대안에 접근해가는 방법을 바로 대안선택 흐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건 각자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집단적 의사결정은 여기처럼 델파이 기법도 있고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기법도 있고 또 그럼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 아주 많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은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에서 본 것처럼 거기 보면 지역사회 포럼도 있고 또 명목집단 기법도 있고 명목집단 기법을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초점집단 기법이라고는 표적집단 기법도 있고 델파이 기법도 있고 많은 이런 소위 집단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델파이 기법이 가장 잘 나오죠. 델파이 기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합의 도출을 해가는 전문가 합의법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합의를 도출해가는 전문가 합의법. 이게 바로 델파이 기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던 내용. 다음에 명목 집단 기법. 구성원 모두가 모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면 구성원 전체를 대표한다는 대표자들만 모여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자유 토론이 아니라 자유 발표만 허용하되 자유 발표 속에서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써서내는 방법을 쓰는데 자유 발표만 허용하되 그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 민주적 절차, 즉 투표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는 방법을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또는 명목집단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활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을 말합니다. 집단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 심리학 교육학적으로 해서 집단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으로 4대 원리를 제시하는데 바로 비판 금지, 자유 분방, 양산, 결합과 개선 이렇게 4가지를 4대 원리로 제시하는 것이 집단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뇌 포콩 그러는데 비속어로 나면 골 때리기 이런 방법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모형은 우리가 정책론에서 정책 결정의 모형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의사결정 모형에는 이렇게 이상적 모형과 현실적 모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 모형을 우리는 합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합리 모형. 이상적 모형이라는 것은 인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오직 최선의 선택만을 할 줄 안다. 최선의 선택만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꿈의 모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건 인간은 한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최선의 선택만을 한다라고 보는 의사결정 모형을 합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합리 모형은 신의 모형이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의 이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제시된 모형을 총칭해서 현실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현실적 모형에는 만족 모형, 또 점증 모형, 또 호남 모형, 또 최적 모형, 또 쓰레기통 모형, 또 그러면 정책창 모형 이런 등등 다양한 모형 등이 존재를 하는데 이를 총칭했을 때 현실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기다 쓸 거 잘못했군요. 자, 합리 모형. 우리가 합리 모형을 보시면 합리 모형은 인간은 완전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최선의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오직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 모형. 그러나 이게 바로 문제점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어 완전하고 종합적인 정보 수집과 처리가 어렵고 또 현실적인 제약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질 가능성이 약하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고 등장한 모형들을 총칭해서 현실적 모형이라고 한다. 여기는 이상적 모형이죠. 이상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만족 모형, 점증 모형, 최적 모형, 호남 모형,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 정책창 모형 이런 등등을 총칭해서 현실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만족 모형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자가 자기의 수준에서 만족할 만한 정도에서 의사결정을 하곤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만족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더 현실적인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는 모형이 만족 모형. 그래서 만족 수준에서 결정하더라 하는 모형을 만족 모형인데 문제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는 장점은 있으나 문제는 만족이 뭐냐는 거예요. 문제는 소위 만족의 과학화에, 여기 단점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만족의 결정되는 객관적 기준이 없고 만족의, 우리가 말할 때 만족의 과학화에 실패했다.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는 장점은 있으나 만족이란 말을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납득을 시키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 만족 모형입니다. 그에 비해서 점증 모형. 점증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는 정치적 합리성이죠. 이건 다원주의 사유에서 사용되는 건데, 만족 모형은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소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정책 결정을 해나간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나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가는데 어떻게? 부분적으로, 점증적으로 결정을 해가더라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모형이 점증 모형. 바로 이 점증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기법에는 품목별 기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재무행정을 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정책을 결정해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했다고 말은 하지만,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고쳐 나갔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 점증 모형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방식의 예산결정기법을 LIBS라고 하는 품목별 예산이라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수학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호납모형. 호납모형은 종합적 합리성을 씁니다.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으로 합리모형은 절대적 합리성, 또 점증모형은 정치적 합리성,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틀은 절대적 합리성, 신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 무결한 정책 결정을 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 경중을 따져서 정치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에서 어느 것은 많게, 어느 것은 조금, 어느 것은 고정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정책 결정을 해나가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호납 모형, 종합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서 쭉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내용은 합리 모형을, 다시 말해 절대적 합리성을 적용하고, 세부 내용은 점증 모형을, 다시 말해서 정치적 합리성을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간다는 방법을 바로 여기 나오는 호납 모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최종 모형. 최종 모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최종 모형은 다양한 합리성을 합쳐서, 그래서 초합리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초합리성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의사결정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절대적 합리성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만, 의사결정을 하지만 결코 합리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조차도 동원해서 의사결정을 하곤 하더라. 합리성이 할 수 없는 것조차도. 이렇게 해서 보는 거. 꿈자리가 좋아서, 어제 왠지 느낌이 좋아서, 이것도 소위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이론인데, 드로우가 주장할 적에 미국에서도 의사결정자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합리성을 내세우기는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가면서 꿈자리가 좋고 느낌이 좋고 오늘 가면서 장의사자 받고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형화시킬 수 없는 조건까지 동원해서 의사결정을 하곤 하더라. 그래서 초합리성, 결코 합리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까지 동원해서 여기 보면은 합리성, 정책의 최적화를 위하여 합리성뿐만 아니라 초합리적 요인을 동시에 요인을 까지도 동원해서 정책 결정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모형. 이건 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적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최적 모형, 합리성뿐만 아니라 초합리성까지 동원한 질적 모형이자 또한 거시적 정책 결정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최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가장 잘 나오는 거지요. 쓰레기통 모형. 이 쓰레기통 모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쓰레기통 모형 가장 잘 나오는 건데, 쓰레기통 모형은 4가지 구성 요소. 여기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을 여기 보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아주 우연히 4요소가 모여졌을 때 정책 결정이 되곤 하더라. 현대 사회처럼 아주 어떤 상황을 확실하다고 표현할 수조차도 없을 때 아주 우연히
문제 해결책들이라고 하는 해결책들, 그리고 참여자들, 그리고 우연한 만남. 자, 그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우연한 만남. 여기 문제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 그리고 참여자들, 그리고 우연한 만남. 우연한 만남이죠. 우연한 만남이라는 것이 네 요소가 동시에 모였을 때 정책이 결정되더라. 의사결정이 되더라 하는 이론이 쓰레기통 모형이었어요. 쓰레기통 모형 보면 조직화된 무질서라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올가인이다 아나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또 무정부 상태, 조직화된 무정부라고 한다. 우리말로 비속어로 온다면 개판 속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책 결정이 우리가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저 브로마이드 마켓 세우고 노트북 보면서 차드 넘기면서 뭐 이렇게 정책 결정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조문하다 말고 마침 의사결정자들, 이사들이 마침 모였을 때 그때 정책 결정이 되고 전화해서 그거 다 지우고 내일 그 발표해 라고 이렇게 하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더라라는 것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 그래서 조직화된 무질서라고는 엉망 상태에서 그것도 아주 우연히 사요소가 만났을 때 정책 결정이 되더라고 주장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인데 그것의 변형이 여기 나오는 정책창 모형 또는 흐름창 모형이 되겠어요. 1984년에 킹돈이 제시한 것이 있는데 쓰레기통 모형을 근거로 제시한 이론. 그래서 여기는 3요소가 우연히 만났을 때 3요소가 우연히 만났을 때 어떤 문제의 흐름 또 그런가 하면 정책에 대한 해결책들의 흐름 그리고 참여자라고 하는 정치 소위 정치 분위기의 흐름 이런 흐름 세 가지 흐름이 있을 때 그 세 가지 흐름이 우연히 만났을 때 정책이 발표되고는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의 파생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창 모형 또는 흐름창 모형이라고 총례의 기출문제는 이 정책창 모형을 문제를 박스로 해놓고 답은 쓰레기통 모형으로 출제한 적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게 폴리시에서 윤도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 흐름이 어떤 문제,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의 발생이라는 문제에 의해서 그에 대한 여기다가 플러스 대안, 해결책들 그리고 정치 상황이라는 이런 세 가지 흐름이 우연히 만났을 때 정책이 발표되라 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의 파생이론 정책창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정책론에서 정책 결정 모형을 보지 않았지만 똑같은 관점에서 의사 결정 모형과 정책론에서 정책 결정 모형 같은 관점에서 풀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의사 전달, 출제 비중은 그렇습니다. 의사 전달이라고 설명하지만 의사 전달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쌍방향성을 말합니다. 쌍방향성. 컴이라는 쌍방향성. 그래서 서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서로 전달하고 전달받는,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달되는 과정, 전달하고 전달받는 이런 과정을 의사 전달이라고 하고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은 의사 전달뿐만 아니라 의사 소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의사소통.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의사 전달의 개념 어찌고 종론 어쩜 다 보시고 의사 전달의 유형에는 공식적 의사 전달과 비공식적 의사 전달로 나눠볼 수 있다. 그냥 내용까지 볼 것 없습니다. 공식적 의사 전달과 비공식적 의사 전달. 다음에 수평적 의사 전달과 수직적 의사 전달. 수평적 의사 전달은 동일 계층 사람들이 서로 뜻을 어쩌면 교신을 또는 의사의 소위 교환을 이렇게 하는 것은 수평적이라고 수직적 의사 전달은 말이 수직적 의사 전달이지 지시 하명과 바로 보고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직적 의사 전달 상위 하달과 하위 상달 이건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말한다. 또 그런가 하면 언어적 의사전달과 비언어적 의사전달. 우리가 보면 노래도 있죠. 눈으로 말해요.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의사전달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어떤 모임이 있을 거나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의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싶을 때 어떤 복장을 하고 갔느냐, 어떤 마스코트를 달고 가느냐, 어떠한 모자를 쓰고 갔느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의 뜻을 강력하게 들어가자마자 자기의 뜻을 피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은 비언어적 의사 전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적, 언어적 의사 전달, 비언어적 의사 전달로 나눠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여기에 보면 기획 과정에서 의사 전달이라고 표현은 의사소통까지를 다뤄본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의 연장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목표를 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